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은행과 증권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혁준 금융평가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PF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요 이슈, 그리고 금융업권 영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PF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는 여기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PF는 이제 기업의 신용이나 재무 상태가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차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큰 수익과 더불어 공급을 늘려주지만 불황기에는 이제 경제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이제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기준으로 작년 9월 말 기준 134조 원입니다. 이것이 2020년 말에는 92.5조 원이었던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2022년 이제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된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업종별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 PF가 이제 134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발표 수치는 이제 PF 대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이제 지급보증 금액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1.3조 원이어서 이것을 더한 금액이 이제 증권은 이제 27.6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이제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는 PF 대출이 9.8조 원인데 여기에는 이제 브릿지론성 토지담보대출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이 금액도 이제 부동산 PF 넓게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더하면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2.8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평가 관점에서 업종별 금액을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업종별 금액을 살펴보면은 이제 은행과 보험이 각각 44조 원, 그 다음에 43조 원으로 40조 원대가 넘는 금액을 보이고 있고, 증권이 27조 원, 이제 여신 전문, 이제 캐피탈과 카드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전사가 26조 원,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22조 원. 그래서 증권, 여전사, 저축은행이 각각 20조 원대의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놓고 보면은 은행과 보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이제 증권, 여전사, 저축은행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금액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은행과 보험이 가장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은행과 보험은 총자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PF 금액을 그 총자산으로 나눠봤을 때 은행과 보험은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2%, 그다음에 보험은 3.8%, 그리고 증권도 4.1%로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이제 10%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의 경우 16.5%, 캐피탈은 이제 1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이 매우 높아서 이 두 업종은 이 부동산 PF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인더스트리의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PF 리스크를 사업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그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도 이제 사업 단계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인허가를 받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면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제 필요 자금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이제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 토지 매입 이제 잔금을 또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 끝나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먼저 크게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와 이제 공사를 하는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보통 시행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토지 매입 자금을 시행사가 전액 조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시행사는 보통 자기 자본을 한 5%에서 10%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결국은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할 때 본 PF로 넘어가는 이제 다리가 된다고 해서 브릿지 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이 끝나고 인허가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본 PF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본 PF에는 이제 은행과 보험사 같은 이제 좀 더 큰 대형 금융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본 PF에서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돈이 이제 브릿지론을 상환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과 이제 본 PF가 약간 다른 성격을 보이는데 이 사업 단계별로 좀 리스크가 다름에 따라서 이제 참여하는 금융기관도 좀 다릅니다. 브릿지론의 경우는 이제 본 PF에 비해서 몇 단계의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과 보험 같은 좀 보수적인 금융회사는 참여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이제 이금융권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론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토지 매입 위험, 그리고 인허가 위험, 본 PF 미성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토지 매입 위험과 이제 인허가 위험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본 PF 미성사 위험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른쪽에 이제 본 PF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본 PF의 위험은 미분양 위험, 시공사 위험, 준공 위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 이제 미분양 위험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잘 되지 않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본 PF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 또 이 본 PF의 위험이 커지게 되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론에 투자를 한 금융회사들은 본 PF에 자금이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미분양을 우려해서 본 PF의 금융회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릿지론에 투자를 하는 그 금융회사들의 돈이 좀 장기간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릿지론에 많이 자금을 투입을 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위기가 확산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였고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동산 PF에 이제 사업 단계별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동산 PF는 또 여러 각도에서 이제 리스크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PF라고 해서 모두 다 위험이 같은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 단계 또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위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늠을 하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이 중에서 한 5개 지표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지표를 가지고 브릿지론에 좀 많이 위험이 노출이 됐다고 보고 있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5개 지표는 이제 손실 흡수 능력, 그리고 사업 단계, 상환 순위, 투자 지역, 용도입니다. 먼저 손실 흡수 능력을 보시면은 손실 흡수 능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대비 얼마나 부동산 PF를 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 기준 수치를 보시면은 저축은행이 115%, 캐피탈이 88%, 증권이 35%. 그래서 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단계도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사업 단계는 크게 브릿지론 단계와 본 PF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릿지론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 비중이 높을수록 저희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 증권이 27%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있어서도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 순위도 저희가 좀 많이 보는 지표인데요. 이제 상환 순위는 이 부동산 PF에 들어갈 때 이 투자자들이 모두 다 동일한 순위로 들어가지 않고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나눠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선순위로 들어간 투자자는 안정성은 높지만 금리는 좀 낮게 받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순위나 후순위로 들어간 투자자는 이제 안정성은 낮지만 대신에 높은 금리를 수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PF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는 뭐 중순위나 후순위나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PF의 어떤 회수 가능성에 좀 많이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중후순위 비중이 높을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는 이제 증권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증권이 44%, 캐피탈이 30%,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12%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지역도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이 투자 지역은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뭐 분양률 현황을 보면은 수도권의 분양률이 더 높고 이제 비수도권의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좀 리스크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증권이 44%, 캐피탈이 35%, 그다음에 저축은행 29%로 이 지표 역시 증권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 부분인데요. 이제 용도는 크게 이제 주거용과 이제 비주거용으로 나누는데, 주거용은 주로 아파트를 얘기를 하고, 비주거용은 주로 이제 상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률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중도,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분양률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주거용의, 그 분양률이 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비주거용 비중이 높을수록 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비중을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저축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48%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이 39%, 증권이 37%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5개 지표 중에서 저축은행이 이제 손실을 쓰는 능력과 사업 단계, 그리고 용도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증권의 경우는 이제 상환 순위와 투자 지역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피탈의 경우는 뭐 그 3개 업종 중에서 가장 지표가 높게 나오는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모두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캐피탈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좀 경착륙의 위기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2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직후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금리는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부동산 PF 사업장이 이제 좀 위기에 처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또 이제 수요를 부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냄으로써 위기를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대응으로 이 위기를 진화를 하고 일단 시간을 벌었는데 이 시간을 번 상태에서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주로 본다고 말씀드린 이 5개 지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손실 흡수 능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의 비율인데 작년도에 이제 증권이나 캐피탈, 저축은행이 좀 증자를 좀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증권이 37에서 35%, 캐피탈이 95에서 88%, 그리고 저축은행이 141에서 115%로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뭐 큰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발 경착륙 위기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이제 위기를 좀 진정을 시켰지만
그 이후 1년 동안은 어떤 눈에 띄는 리스크 경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체율 부분입니다. 지금 연체율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체율을 보시면은 이제 은행이 0%, 이제 보험이 1.1%로 이제 굉장히 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은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은 연체율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증권의 경우는 13.9%, 저축은행은 5.6%, 캐피탈은 이제 4.4%죠. 이 증권의 경우는 이제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위의 발표가 나오면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증권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제 기사가 쏟아지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권의 연체율은 이제 금융위가 발표한 이제 PF 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급보증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사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지급보증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보증 부분을 분모에 넣어서 다시 연체율을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축은행과 캐피탈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연체율 측면에서는 이제 은행과 보험이 좀 안정적이고 증권과 저축은행과 캐피탈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 PF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PF라는 것은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팔아야지 끝나는 것인데,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도 지금 사주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그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미분양 주택의 수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이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의 연도말 미분양 주택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과 2021년에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가 2022년도에 이제 다시 미분양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때가 또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어떤 부동산 PF의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대응을 하면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미분양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6.2만 호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23년간의 장기 평균이 6.4만 호이기 때문에 장기 평균과 비교를 해서는 뭐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시면은 이제 미분양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 지금 미분양이 작년도에 좀 소폭 감소를 한 것은 분양이 잘 돼서 미분양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의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처럼 좀 분양이 그래도 좀 되는 지역은 분양을 이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분양을 미룰수록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지금 분양을 미루더라도 여기는 분양을 하면은 이제 많이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분양을 계속 미루면서 이 부분이 계속 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수요자인 이제 구매자가 분양된 건물을 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사지 않는 이유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이겠죠. 근데 이제 비싸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비싼 가격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PEIR이라고 하고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1년 동안 버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할 경우 이 주택을 사는데 몇 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가를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서울, 경기, 인천의 이제 PIR 추이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제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PIR 수치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과 경기와 인천 모두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택 가격이 뭐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소득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거나 내렸기 때문에 그 비율이 유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PIR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고 2018년도부터는 이제 그 올라가는 폭이 좀 굉장히 가파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PIR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그 최근 수년간의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소득의 증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대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과 경기와 인천의 PIR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장기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2008년부터 2014년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아진 PIR이 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좀 거품이 꺼지면서 정상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장기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전히 좀 거품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PIR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추가 하락 압력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B 부동산에서는 이제 이 PIR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소득과 주택 가격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제시를 한 표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소득과 주택 가격을 이제 각각 5등분으로 나눠서 이제 각각의 구간별로 비교하는 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과 전국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현재 이제 PIR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제 서울의 PIR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PIR을 크게 이제 주택 가격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제 5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이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제 5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이제 가장 비싼 그 상위 20%까지의 주택을 이제 5분위 주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 40% 수준의 가격을 이제 4분위라고 부른 뭐 그런 순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경우도 가장 이제 상위 20% 소득자가 이제 5분위 소득자, 그 다음에 20에서 40% 소득자가 이제 4분위 소득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5개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5분위 주택과 이제 5분위 소득자, 그 다음에 3분위 주택과 3분위 소득자 두 개의 그래프만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진한색 실선 그래프가 이제 5분위 주택 가격과 이제 5분위 소득자의 PIR인데 2013년과 2014년에 바닥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2021년과 2022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숫자를 보면은 이제 과거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13년과 2014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장기 평균 대비 굉장히 높아서 거품이 많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홍색 실선 그래프가 이제 주택 3분위와 이제 소득 3분위의 PIR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주택 5분위와 소득 3분위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PIR 수치를 보면은
이제 주택 5분위, 이제 소득 3분위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13년과 2014년 대비로는 여전히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중위권 주택 가격과 중위권 소득자의 PIR이 지금 많이 이제 정상화가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가장 낮았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조금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가 이제 서울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주택 5분위 가격과 소득 5분위자의 이제 PIR을 보시면은 이제 좌측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3년과 2014년에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이제 최근 2년 동안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현재의 숫자가 그러니까 2013년과 2014년 가장 낮았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좀 추가 하락 압력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3분위, 소득 3분위를 보시면은 그 연두색 실선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그 서울의 이제 주택 3분위, 소득 3분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왼쪽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는 가장 최근 수치가 이 가장 낮았던 2013년과 2014년 수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반면에 전국 기준의 이제 중위권 소득자와 이제 중위권 주택 가격의 PIR 기준으로는 최근의 수치가 가장 낮았던 2013년, 14년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서울까지 포함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방의 숫자를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 PIR은 이미 장기 평균에서 가장 낮은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서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진 것은 물론이요, 이제 일부 좀 부양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제 그 정책 방향을 이제 좀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이제 PIR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중위권 주택도 여전히 장기 평균의 가장 낮은 수준보다는 여전히 살짝 높은 상태이고 고가 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PIR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를 뭐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뭐 이런 조치는 현재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PIR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중위권 주택의 경우는 PIR이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통해서 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 뭐 다주택자로 카운트를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 측면에서도 혜택을 주는 뭐 그러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이제 지방의 이제 부동산 PF 상황을 고려를 한 그러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미분양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치는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2013년, 2014년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도 정부에서 이제 썼던 조치이고 또 이 조치가 나름 또 효과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정책을 이제 이번에도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도 잘 맞아 들어갈지는 좀 앞으로 이제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브릿지론과 본 PF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끼었던 거품이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기준금리가 2021년 0.5%에서 2023년 3.5%로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3,300에서 2,500으로 하락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비율로 따지면 한 24%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 끼었던 거품이 다 제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에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4.2% 정도 올랐는데요. 이거는 이제 1.6%포인트 올라서
이제 기준금리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KB 부동산 제시 기준으로 이제 100에서 작년 말 9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기준금리 올라간 것만큼 이제 주담대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 비해서 이제 아파트 매매가격 시장의 가격은 조금 덜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경우는 지금 거품이 다 제거된 상태인데, 아파트 가격의 경우는 여전히 거품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으로는 잘 매매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분양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분양 원가 측면에서는 또 이제 분양가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분양 원가를 구성을 하는 것은 크게 이제 토지비, 금융비, 공사비인데요. 먼저 토지비의 경우는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데 차입을 한 이제 브릿지론이 현재 그 건물을 이제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론이 회수가 되지 않고 계속 만기 연장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브릿지론 금리가 2021년도에는 5%였던 것이 이제 작년에는 이제 10%가 넘게 올라서 이제 2배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 비용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준의 이제 건설공사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에 124였던 것이 작년에는 153으로 이제 2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과 공사비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분양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분양가도 수요자들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브릿지론으로 비싸게 산 땅이 시장에 저가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토지가 시장에 저가로 나오게 되면 그 저가로 싸게 산 토지를 산 시행사가 이제 그 가격을 바탕으로 이제 분양가를 좀 낮춰서 이제 분양을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분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브릿지론으로 산 토지를 시장에 싸게 내놓게 되면은 이 브릿지론에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금액을 현재 이제 브릿지론으로 구입한 토지가 경공매로 나왔을 때 시장에서 한 30에서 4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경공매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기업인 캠코에서 50%가 약간 넘는 가격으로 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염없이 만기 연장이 되고 있는 브릿지론은 그렇게 본PF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저가로 나와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브릿지론 투자자들은 이제 30에서 50%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PF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PF는 이제 브릿지론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지만은 그래도 여기도 결국은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엑싯 분양률이라는 걸 적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분양이 몇 프로 이상 됐을 때 우리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은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는 이제 분양률이 60% 이상이면은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고, 후순위 투자자의 경우는 분양률이 70%가 넘으면은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그 합산 이제 평균 분양률을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8.9%로 이제 50%가 살짝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의 경우는 39.6, 그 다음에 그 캐피탈이 62.8, 저축은행이 33.5인데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본PF도 이제 안정적인 분양률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는 본PF의 분양률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PF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양가 인하라든지 좀 더 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이지만은 이제 그 속도와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저물가와 저금리가 유지가 됐던 것은 세계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망의 효율성이 이제 진전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모두 다 과거보다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전과 같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과거의 저물가의 근간이었던 이제 세계화와 공급망 효율성이 많이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장기화를 어느 정도 이제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해결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주담대 금리가 4.2%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3.5%로 그 격차가 0.7%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가 장기 평균 격차는 1.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은 지금 상당히 좀 좁혀진 상태이고요. 근데 이렇게 좁혀진 상태의 주담대 금리는 은행의 수익 구조상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결국은 조달한 예금에다가 여러 가지 마진을 붙여서 이제 이익을 수취를 해야 되는데 이 은행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판관비라든지 대손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커버하고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격차가 좁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주담대 금리를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가계부채가 다시 재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4년 들어서는 과도하게 좁혀진 이제 주담대 금리와 기준금리와 격차가 다시 좀 서서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거는 역시 이제 부동산 PF의 이제 또 다른 불리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디레버리징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PIR이 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던 거는 이제 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이제 그것은 소득의 증가가 아닌 이제 부채의 증가를 동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통상적으로 80% 이상이면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이제 2021년에는 이제 10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긴축이 좀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100%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계부채가 감소를 한 것은 아니고 소득의 증가보다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좀 낮았기 때문입니다. 요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계부채 이제 증가 추이인데 2022년과 2023년에 이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보시면 이제 각 업종별로도 이제 은행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모두 어떤 대출 채권의 증가율이 이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이제 낮게 이제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PF가 단기간에 좀 해결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융업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이제 금융회사의 경우
그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변동된 회사가 11개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된 회사가 4개사였고, 이제 하향 조정된 회사가 7개사였습니다. 즉, 올라간 회사보다 등급이 내려간 회사가 더 많았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등급이 내려간 회사들의 업종을 보면은 이제 저축은행이 3개사, 그 다음에 캐피탈이 2개사, 증권이 1개사, 렌탈이 1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가 좀 커지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PF 노출도가 큰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이 신용등급이 좀 많이 하향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발표한 그 금융업권 주요 8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을 보면은 이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신용카드 4개 업종의 경우는 저희가 신용등급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PF 관련 잠재 위험이 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저하가 진행이 되면서 작년도에 이제 여러 회사들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고요. 올해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지속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PF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 관리 방안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 부동산 PF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브릿지론의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 저희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추산되고 있는 브릿지론의 금액이 한 30조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30에서 50% 손실로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9조에서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9조에서 15조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 한 번에 손실로 인식이 되면은 이제 금융회사는 물론 경제 시스템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마치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을 빼듯이 천천히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제 부실을 정리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정부가 이제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것을 가동을 시켰는데요. 이 PF 대주단 협약은 그 채권 금액 기준으로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그 나머지 3분의 1 투자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순위 투자자가 이제 나만 살겠다고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조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버는 동안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제 유상증자와 충당금 적립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부실을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또 경착륙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이제 2022년 하반기와 같이 정책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착륙을 막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 3개 업종이 이제 증자를 이제 1조 7천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업종이 작년 9월까지 시현한 이익이 8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순 합산을 해보면은 이제 작년도에 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증자한 금액과 창출한 이익을 합쳐보면 한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부실 사업장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이제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PF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이제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PF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상당히 좀 큰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경제 주체 자체가 모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와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를 듣다가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나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